정말 대단한 초능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무튼 로버트 스콧은 결국 인간이었을 뿐이었고, 인간이 낼 수 있는 초능력은 딱 여기까지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거나 모르고 있는 여러 사람들에 대한 TMI of People, TOP 방송의 이드니아입니다. 오늘 내용은요, 세계 최초로 남극이라는 미지의 세계를 정복한 이 로알드 아문센과 그 로버트 스콧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일단 19세기 말 전 세계 탐험가들에게는 정복하고 싶은 공통된 지역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곳은 바로 도착하면 아마 나침반이 뺑글뺑글 돌지 않을까 라고 이제 추측하던 북극점과 남극점이었는데요. 일단 다들 기후가 더 혹독한 남극보다는 이제 그나마 괜찮은 이제 북극을 더 선호했었죠. 그렇게 수많은 탐험가들이 도전과 실패를 반복한 끝에 이제 미국의 군인이자 탐험가였던 로버트 피어리가 북극점 정복에 먼저 성공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로버트 피어리 측은 환호와 축제를 벌일 일이었지만 다른 탐험가들에겐 엄청난 성과를 낼 수 있었던 성과를 뺏긴 너무 안타까운 일이었죠. 나중에 밝혀진 일인데, 사실 로버트 피어리는 북극점까지 가진 못했고, 이제 북극점으로부터 한 40km 이 정도 떨어진 곳까지만 갔었다고 하네요. 아무튼 그렇게 당시 북극점 정복을 뺏긴 탐험가들은 이제 목표를 다시 조정하게 되는데요. 바로 그곳이 북극의 정반대쪽인 남극이었던 거죠. 일단 그린란드를 통해서 그나마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었던 북극과는 달리 이 남극은 정말 그 미지의 땅 그 자체였습니다. 기후 역시 최저 기온이 마이너스 40도인 북극에 비해서 최저 온도가 거의 마이너스 90도, 연평균 온도가 마이너스 55도인 남극은 정말 그 존재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곳이었죠. 아무튼 그렇게 많은 탐험가들이 또 다른 목표인 남극을 향해 도전하려고 준비했었습니다. 그러던 중 1910년 6월 노르웨이 탐험가인 로알드 아문센과 영국 해군 대령인 로버트 스콧이라는 사람의 탐험대가 이제 각각 남극을 향해 출발하는데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한 사람은 모든 성공을 이루고 이제 한 사람은 모든 실패를 하기 시작합니다. 일단 이 앞전에 먼저 남극점 정복을 시도했지만 거의 다 와서 이제 이런저런 이유로 실패한 영국의 어니스트 세클턴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최소한 남극 탐험할 때 뭘 어떻게 하면 안 되는지 정도는 잘 알고 있었던 남극에 대해서는 나름 중요한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같은 영국 사람인 로버트 스콧에게 이제 이런저런 조언을 해줬는데요. 하지만 이제 로버트 스콧은 이제 실패자 따위의 이제 설교는 듣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이 사람의 모든 조언을 이제 무시해버리고 말죠. 그리고 결국 둘 사이는 극심하게 나빠졌고, 여기에 또 로버트 스콧은 세클턴 네가 나약해서 실패한 것 뿐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겠다며 굳이 실패한 세클턴의 루트를 그대로 따라서 이제 남극 맥머도만의 이제 에번스 곳이라는 곳에 내려서 이제 남극 탐험을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로버트 스콧이 저지른 최악의 실수 중 가장 첫 번째 실수였죠. 하지만 아문센은 이 앞에 충분한 사전 조사를 통해서 이제 탐험선의 배가 조금만 더 고생을 하면 이 에번스 곳보다 무려 100km나 앞선 곳에서 출발할 수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이제 그렇게 웨일스만의 프람하임이라는 곳에 내려서 남극 탐험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남극점 탐험 이전에 이 로버트 피어리 못지않게 북극 탐험을 자주 해본 적이 있었던 아문센은 이 남극점 탐험에서 그 북극 원주민들인 이누아투족의 원시적이지만 실용적인 모든 것을 적용했었습니다. 하지만 로버트 스콧은 당시 산업혁명을 통해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이제 별명을 얻은 영국의 전 세계 최고 산업국가라는 자부심을 위해서 가능한 한 거의 대부분을 공장에서 만든 공산품으로 이제 적용을 했었죠. 딱 한 가지 이제 공산품이 아닌 것은 바로 이제 날씨가 다소 추운 만주의 조랑말을 남극에 데려간 부분이었는데요. 이것도 참 엄청나게 바보 같은 짓이죠. 영국에서만 살던 스콧 입장에서 만주가 얼마나 추워 보였을지는 몰라도 남극의 추위는 정말 상상 초월이었죠. 결국 이 조랑말들은
남극 탐험을 출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모두 다 얼어 죽게 됩니다. 이게 바로 스콧의 가장 큰 두 번째 실수였죠. 거기에 비해 이제 아문센은 일단 북극의 썰매개인 허스키종을 무려 50마리나 데려가서 이제 개썰매를 타고 이제 싱싱 신나게 달려갔었는데요. 조랑말과 다르게 이 썰매개의 장점은 이제 종종 화이트아웃 같은 눈폭풍이 자주 몰아치는 남극의 날씨에도 이제 썰매개들은 이제 본능적으로 자기들이 알아서 땅을 파고 들어가서 피신해 있다가 이제 날씨가 괜찮아지면 다시 나오는 이제 아주 영특한 행동을 할 수 있어서 관리하기가 참 편했다는 점인데요. 거기에 개들은 사람들이 먹는 것을 똑같이 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개들을 위한 별도 식량을 무겁게 들고 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스콧은 눈폭풍 한 방에 다 죽어버리는 조랑말들을 위해 그 무겁고 부피도 많이 차지하는 건초더미를 엄청 많이 챙겨갔어야 했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탐험 중간에 약해져서 쓰러지는 개가 있으면 아문센은 과감하게 그 개를 이제 사람과 개가 서로 나눠 먹으면서 식량 절감을 할 수 있었지만, 로버트 스콧은 그 죽은 조랑말을 먹는 것 자체가 이제 신사답지 않은 행동이라면서 그 엄청난 단백질과 비타민 같은 영양소 덩어리들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스콧이 식량을 그렇게 잘 챙겨간 것도 아닌 게, 스콧이 챙겨간 음식물의 거의 대부분이 이 통조림류 음식들이었거든요. 이 통조림에 들어있는 이 주석이라는 물질이 날씨가 추운 곳에서는 바스러져 버리는 템페스트 현상을 일으키는 바람에 이 음식을 제대로 다 먹지도 못했었고, 거기다 또 당시에는 이 몸이 좋지 않은 납이 이 통조림 제조의 핵심 물질이었기 때문에 그럭저럭 통조림을 음식을 먹었다고 해도 이 납 중독이 일어나서 많은 동반자들이 이제 괴로워했었죠. 거기다 또 정제된 밀가루로 만들어진 빵과 비스킷 같은 것만 챙겨간 탓에 이제 이 비타민 B가 부족해져 버려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키는 각기병까지 추가로 시달립니다. 정말 가만히만 있어도 고통스러운 곳인데 정말 끔찍한 당시 상황이었겠죠. 이게 바로 스콧의 세 번째 실수였습니다. 물론 아문센은 개들을 이용한 식사 말고도 그 페미컨이라고 하는 고기 지방과 탄수화물 그리고 각종 과일이나 열매를 섞어 붙인 그 정말 맛없는 빵 같은 음식이 있거든요. 그거랑 이제 정제되지 않은 곡식으로 만든 비스킷 같은 것들을 많이 챙겨가서 비타민이나 각종 영양소 부족을 최소화합니다. 오히려 더 건강해져서 돌아왔다는 우스갯소리도 있었죠. 나중에 발견된 스콧의 일기장에는 이 페미컨을 챙겨오지 않은 게 정말 큰 실수였다라는 대목도 있었는데, 나중에는 느긋하게 즐길 목적으로 가져간 홍차잎을 생으로 이제 씹어 먹으면서 이제 비타민 부족을 버텼다고 하더라고요. 이 페미컨은 지금도 외국 과자 식품점 같은 데 가면 간간히 살 수 있거든요. 호기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가서 사 먹어보세요. 물론 맛은 장담 못합니다. 어쨌든 그리고 스콧은 당시 영국의 최첨단 설상차를 가져갔었는데요. 요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그래요. 사람이 지나다니는 것보다 느린 속도에 또 너무 추우니까 금방금방 고장나고 무겁고, 근데 이걸 또 좀 포기할 법도 한데 나중에 그 크레바스에 빠져서 어쩔 수 없이 버릴 때까지 이 애물단지를 계속 가져갔다고 하네요. PPL이라도 받은 물건이라서 그랬을까요? 이 설상차 덕분에 남극 횡단이 수월했습니다. 이 한마디만 해주면 이 설상차 만드는 회사에서 엄청난 금액을 약속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굳이 이걸 아무튼 이것 말고도 그 스콧은 모든 물건들을 전부 다 가지고 다니는 아주 안 좋은 행위를 하는데요. 가뜩이나 조랑말도 죽고 설상차도 가동을 안 해서 이제 힘들어 죽겠는 상황인데 사람들이 이것들을 다 질질 끌고 다녀야 했다니, 와 정말 스콧 너무하네요. 어쨌든 이에 비해서 아문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정하게 꽤 많은 포인트의 음식들을 자주 땅에 묻어두고 가면서 이제 점점 짐을 가볍게 해서 기동성을 좋게 만들었었죠. 물론 돌아올 때 그 묻어둔 거 이제 그때그때 꺼내 먹으면서 오면 된다는 아이디어였던 거죠. 그에 비해 끌고 가다 도저히 힘들어서 안 될 것 같을 때마다 간간히 음식 저장소를 만든 로버트 스콧은 저장소 주변에 한 20개 정도 되는 깃발을 설치해서 멀리서도 이제 찾아볼 수 있게 조치를 취한 아문센과는 다르게 딸랑
깃발 한 개만 박아놓는 엄청난 실수를 저지릅니다. 뭐 사막에서 바늘 찾는 것도 아니고 뭐 툭하면 눈폭풍이 부는 그 드넓은 남극에서 이게 무슨 바보 같은 짓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나중에 발견된 그 로버트 스콧의 일기에는 또 이제 돌아올 때 이 저장소를 찾지 못해서 엄청 고생했다는 내용도 좀 있었죠. 뭐 이게 로버트 스콧의 이제 네 번째 실수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아문센은 북극의 이누아투족이 즐겨 입었던 털가죽 옷을 입었는데, 이 털가죽 옷은 기본적인 냉기도 이제 막아주지만 이제 사람의 땀으로 인한 습기를 털가죽 외부로 보내지 않고 이제 안에서 잘 막아서 도는 역할도 좀 해줬거든요. 근데 하지만 이 로버트 스콧은 또 어디서 PPL을 받았는지 당시 영국의 최첨단 방한복을 또 가져갔는데, 이게 또 땀을 그냥 옷 밖으로 내보내버리는 바람에 나가자마자 옷 자체가 몽땅 얼어버려서 거의 뭐 무겁고 차가운 얼음을 입고 다니는 지경이 돼버렸었습니다. 거기에 또 주석으로 된 단추는 아까 통조림에서 말씀드린 그놈의 팀페스트 현상 때문에 또 다 부서져 버려가지고 그나마도 이 옷을 또 잠글 수 없는 참 여러모로 난감한 상황이 생겼었죠. 뭐 어쨌든 이게 로버트 스콧의 마지막 5번째 실수였죠. 뭐 이 이외에도 뭐 자잘한 여러 실수들이 많았지만 뭐 지금 굳이 뭐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아무튼 결과적으로 아문센은 1911년 12월 14일 4명의 탐험대원들과 함께 남극점에 이르게 됩니다. 이 로버트 스콧보다 더 가깝고 더 빠르고 더 가벼웠던 아문센은 그 뒤에 1912년 1월 18일에 도착한 이 로버트 스콧보다 무려 한 달이나 빨리 남극점에 도착하게 됐었던 거죠. 그리고 아문센은 그곳에 이제 작은 천막을 치고 그 안에 자신들의 식량 일부와 돌아갈 때 이제 굳이 쓸모가 없어진 물건들을 넣고 뭐 이거 잘 먹고 잘 써. 나 먼저 간다. 안녕. 뭐 이런 식의 편지를 두고 사라지죠.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 뒤늦게 개고생해가면서 도착한 로버트 스콧 일행은 이 허탈한 결과에 이제 엄청난 자괴감에 빠지게 됩니다. 솔직히 그 지경의 상황에서 이 남극점까지 꾸역꾸역 도착한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한 초능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뭐 아무튼 뭐 로버트 스콧은 결국 인간이었을 뿐이었고, 인간이 낼 수 있는 초능력은 딱 여기까지였었습니다. 근데 돌아오면서도 엄청난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던 로버트 스콧 일행은 결국 1912년 3월 29일에 처음 출발했던 베이스 캠프를 고작 18km 앞에 두고 모든 대원들과 함께 사망하게 되는데요. 거기다 고작 800m 앞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몇 안 되는 음식 저장소 중 하나였죠. 참 안타까운 결말이었습니다. 결국 그해 이제 11월에 연락이 되지 않는 스콧 일행을 걱정한 구조대가 남극에 찾아와서 스콧 일행의 시신과 스콧의 일기장을 찾아내면서 이 안타까운 영국 탐험가들의 사건들은 비로소 세상에 알려지게 됩니다. 뭐 물론 아문센은 뭐 노르웨이 국왕이 이제 친히 마중 나올 정도로 엄청난 대스타가 됐었지만 말이죠. 뭐 시작은 같았지만 이 결과가 너무 판이하게 달랐던 이 둘의 차이점은 바로 이 현실에 맞춰 이상을 설계했는지 아니면 오로지 이상에 맞춰 현실을 설계했는지에서 확연하게 갈라져 버렸었습니다. 뭐 이제야 와서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이 아문센과 스콧의 이야기가 저나 여러분의 인생에 좋은 참고서가 되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가셔야죠. 오늘 아문센과 스콧에 대한 이야기 어떠셨나요? 다음에도 제 방송에서 소소한 재미를 즐기시려면 구독을 눌러주시기 바라겠고요. 좋아요 클릭 또한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에 더 재밌는 내용을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